저년 봐라. 남자랑 붙어서 춤추고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둠 속 창문 너머로 화려한 불빛 아래 며느리 수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왜? 남편 도진은 춤을 추며 웃고 있는 수진을 보며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몸을 맞댄 채 춤을 추고 있는 아내의 모습, 평소엔 보지 못했던 진한 화장, 낯선 미소, 남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하나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지는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선크림 하나가 전부였고 아이 유치원 행사가 있는 날에도 립밤 하나 쓱 바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의 손에는 평소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지도 않던 파운데이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펴발랐습니다. 볼에, 이마에, 눈 밑에, 손가락 끝으로 꼼꼼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라이너를 꺼내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선이 조금 삐뚤어지자 수지는 면봉으로 살짝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빛이 도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얼굴 같기도 했고 어딘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옷걸이 사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이 빨래들 사이에 낡은 트레이닝복 옆에 거의 꺼내 입지 않던 감색 원피스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뒀던 옷이었습니다. 한두 번 입다가 옷장 구석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습니다. 수지는 그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살짝 달라붙는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헐렁한 옷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머리도 늘 대충 묶던 것을 내리고 빗으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확인하는 수진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5살 우진이 눈을 비비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 깬 모양이었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이 어린 눈에도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가늘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작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우진이 착하게 기다려야 해. 우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목을 꼭 쥐었습니다. 보내기 싫다는 듯이 수지는 그 작은 손을 잠시 맞잡았다가 살며시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우진아, 곧 올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호두과자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왔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해라, 조심해라, 힘내라. 그런 말들이 그 두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고, 진작부터 돕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진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할머니랑 잘 거지? 호두과자 가져왔다. 우진은 보자기를 보더니 금세 친정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아이는 금방 기분이 풀렸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단순한 나이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로 꺼내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도 굳이 그 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신던 낡은 운동화 옆에 굽이 조금 있는 단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단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여미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 수지는 한 번 더 안을 돌아봤습니다. 친정엄마 품에 안겨 호두과자를 뜯고 있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나간다는 것도 잊은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조용히 골목을 걸어 사라진 그날 밤, 집안에는 친정엄마와 우진만 남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우진에게 호두과자를 쥐어주고 등을 토닥이며 재웠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걱정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연 사람이 친정엄마인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아픈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돈이 며느리 집 문을 열고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표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수진이는 괜찮아요. 어젯밤에 우진이 좀 봐주러 왔다가 그냥 자고 있었어요. 우진이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자가 아팠던 것도 아닌데 굳이 사돈이 밤새 여기 있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진은 작은 방에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친정엄마가 아침을 준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진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요? 시어머니가 묻자 친정엄마는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우진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우진아, 어젯밤에 엄마 없었어? 할머니랑 잤어? 우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갔어. 할머니랑 잤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를 안은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우진은 시어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장난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섰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나왔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어젯밤 화장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번진 아이라이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피스 차림도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며느리, 지워지지 않은 화장,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 그리고 밤새 집을 비웠다는 손자의 말.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그냥 들렀어. 우진이 얼굴이나 보러 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르며 배웅했지만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 없고 밤마다 사돈이 와서 손자를 봐준다는 것이, 며느리는 대체 밤에 어디를 가는 것인지. 동네 골목을 걷다가 마침 아랫집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가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봤어요? 밤에 나가는 거. 이웃은 잠깐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요즘 세상 모르세요? 밤에 나가는 데야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웃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그 표정이 시어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아도 이웃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화장하고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전국을 오가며 고생하는 아들,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은 아들. 그 아들 몰래 아내가 밤마다 집을 나간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그 시각, 아들은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짐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벌써 7시간째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운전석 안은 그저 피곤했습니다. 휴게소 안내판이 보이자 남편은 천천히 차선을 바꿨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주차구역 끝자리에 세우고 나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니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으로는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라면이 익는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창가 자리, 혼자 먹는 컵라면, 지나가는 차들. 이게 남편의 일상이었습니다. 집보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더 긴 삶이었습니다. 옆자리에 같은 회사 동료 기사가 앉았습니다. 비슷한 노선을 뛰는 사람으로 몇 년째 얼굴을 마주쳐온 사이였습니다. 오늘도 서울이요? 네, 오후에 도착하면 또 내려가야죠.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라면을 후루룩 마시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식 보고 싶을 때요. 나는 애 재롱 피울 때 옆에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첫걸음마도 사진으로 받고 첫 생일도 운전하다가 전화로 들었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크는 거 지켜봤죠.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만 젓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의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그날 화물차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으로 돌아온 남편은 출발 전에 잠깐 핸들 위에 올려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코팅도 안 된 채 테이프로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3살배기 우진이 볼을 부풀리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붙여둔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으로 사진 모서리를 꾹 눌러 붙였습니다. 그러다 우진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제 5살이 됐는데 요즘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서운 건 없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이미 아이가 잠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수진에게 미안한 것도 우진에게 미안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너 지금 어디야? 고속도로요. 오후에 서울 도착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마누라 밤마다 나가는 거 알고 있냐? 남편은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밤에 어딜 나가? 내가 직접 봤어. 화장하고 원피스 입고 나가는 거. 사돈도 밤마다 와서 우진이 봐주고 있고 어젯밤에도 아침에 들어왔어. 남편의 웃음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아침에 들어왔다고요? 그래. 내가 아침에 갔더니 사돈이 문을 열어주더라. 수진이는 없었고 나중에 들어온 얼굴 봤더니 화장은 그대로고 차림새도 영 수상하더라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선뜻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집에서는 늘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수진이 그런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요. 시어머니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찜찜한 거지. 내가 집에 없으니까 더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나간다. 화장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다. 사돈이 아이를 봐준다. 말 하나하나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워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 댁에 가서도 말 한마디 없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끊고 나니 자꾸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가다가 그대로 끊겼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그 시각으로부터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치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황급히 119에 전화하는 동안 아버지는 바닥에 누운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전화를 하면서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을 친정엄마에게 맡길 겨를도 없이 아이 손을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한쪽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원래 크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끼고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 그 손을 잡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크고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인 손은 너무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의사가 수진과 친정엄마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문제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몸 한쪽에 마비가 남을 수 있고 거동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요양이 꼭 필요하십니다. 장기 요양.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초기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일단 원무과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 친정엄마가 수진 옆에 바짝 붙어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양병원 비용이 보통이 아닌데 보증금에 매달 나가는 것까지 하면 우리 형편에 쉽지가 않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보증금, 입원비, 매달 나가는 돌봄 비용.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쌓였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선뜻 말을 꺼내기도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이미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후 혼자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차장 한켠에 서서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수진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사판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새벽마다 일을 나갔습니다. 겨울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장갑이 닳아 없어져도 새 장갑을 잘 사지 않았습니다. 밥은 대충 먹어도 됐고 옷은 헤어져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딸 교육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학원이든 뭐든. 수진은 그때 춤이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 무대에 한번 서고 나서부터 춤이 좋아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부담될 것 같아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춤 배우고 싶어. 무용학원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는 잠깐 눈을 껌뻑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지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무렵 아버지는 공사 현장 일이 줄어들자 더 멀고 험한 현장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진이 현대무용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취직도 안 되는 과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대학은 꼭 가야 한다.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을 지키려고 아버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 번도 못 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크고 거칠던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무언가를 붙잡고 일하던 손이었는데 이제 그 손이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닦고 나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가서 흘러내린 이불을 여며드리고
친정 엄마에게 먼저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수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짐을 더 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을 오가며 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짐까지 얹으면 안 됐습니다. 수진 혼자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우진을 재우고 나면 식탁에 혼자 앉아 종이에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요양병원 보증금, 매달 나가는 입원비, 생활비. 숫자를 더하면 더할수록 손에 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빠듯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큰 돈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구겨서 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할 수 있는 일.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우진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고 친정엄마도 챙겨야 했습니다. 낮 시간을 온전히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밤이었습니다. 우진을 재운 뒤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병실을 나섰는데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멍하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였더라, 매달 얼마씩 나간다고 했더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길을 걷는 건지 그냥 발이 움직이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전봇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한쪽 귀퉁이가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길이 멈췄습니다. 야간 수업 보조 구함, 댄스 학원, 저녁 9시부터 11시, 주 5일. 수지는 전단지 앞에 서서 한참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다시 멈췄습니다. 수지는 뒤돌아서 다시 전단지 앞으로 갔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야간, 수업 보조, 저녁 9시부터 11시. 우진을 재우는 시간이 보통 8시 반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봐줄 수 있다면 시간이 맞았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지는 전단지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현대무용과에 다닐 때였습니다. 수지는 그때 춤이 정말 좋았습니다. 연습실에 혼자 남아 자정이 넘도록 동작을 다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도 멈추기가 싫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대에 오르면 떨리면서도 그 떨림이 좋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면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수진의 20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돼 있었습니다. 연습실도 무대도 음악도 전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사를 할 때 짐을 정리하면서 무용복을 버렸습니다. 이걸 언제 또 입겠나 싶어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단지 앞에 서고 나니 그 무용복이 생각났습니다. 왜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버리지 말 걸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수지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졸업 발표회 무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수업 보조라고 해도 몸을 써야 하는 일인데 10년이 넘은 공백이 걱정됐습니다. 창피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가릴 때가 아니지 않나?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비용이었습니다. 자존심이나 자신감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여보세요. 저 전단지 보고 전화했는데요. 야간 수업 보조 자리 아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혹시 춤 경험이 있으세요?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현대무용 전공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학원도 다닌 적 있어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원장이 말했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네요. 한번 나와보실 수 있어요? 직접 뵙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설렌다기보다는 긴장되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몸이 따라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잘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해야 했습니다. 그 크고 거칠던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있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약속한 날 저녁 댄스 학원 앞에 섰습니다.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작은 전구들이 박혀 있었고 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수지는 계단 중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10년이 넘게 춤과 멀리 살았던 사람이 이 문을 열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학원 문을 열자 넓은 연습실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나무 마루였습니다. 거울 앞에는 수강생 17명이 두 줄로 서서 원장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 수강생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다들 열심이었습니다. 몸이 뻣뻣해도 박자가 조금 어긋나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수진을 발견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수업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하셨던 분이죠? 일단 저쪽에서 잠깐 지켜보세요. 수진은 연습실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학원 안의 다른 수강생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괜히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고 수강생들이 따라했습니다. 기본 스텝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끝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혀 있었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물을 마시며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전공이 현대무용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라틴 댄스 위주인데요. 기본기가 있으시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장이 음악을 다시 틀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동작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공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박자를 맞추려 하면 어깨가 굳었습니다. 팔 동작을 신경 쓰면 발이 엉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몸은 딴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원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해보세요. 몸이 기억하게 놔두세요. 수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리듬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세면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발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팔이 음악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조용히 계속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었지만 몸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완전히 끝난 뒤였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연습실 바닥에 흩어진 물병이랑 수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니까 치웠습니다. 그때 수강생 한 명이 거울 앞에 혼자 남아 스텝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박자를 못 따라가서 몇 번 멈칫하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연습을 하는데도 여전히 발이 엉키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틀리고 다시 해보고 또 틀리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울을 보며 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을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동작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발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 박자를 어떻게 타는지, 어깨에 힘을 어떻게 빼는지 말로 설명하면서 동작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까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몸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손끝이, 발끝이, 허리가 음악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몸이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강생이 수진의 동작을 따라 해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설명이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수진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동작을 마치고 나서 원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현대무용 전공했다더니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가르치는 것도 자연스럽고 설명도 쉽게 잘하시는데요. 수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요. 몸이 많이 굳었죠. 원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몸이 어떻게든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수지는 잠깐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원을 나서면서 수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오늘 밤 조금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다음 주부터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오래 쓰지 않던 근육들이 깨어나면서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발목이 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면 또 우진을 재우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단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수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신발이 신겼습니다. 수진의 역할은 수업 보조였습니다. 원장이 앞에서 동작을 가르치면 수지는 수강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동작을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같이 박자를 세줬습니다. 발 동작이 틀린 사람에게는 천천히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에게는 등 뒤에서 살짝 어깨를 눌러 힘을 빼주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강생 앞에 서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보다 몸이 앞섰습니다. 오랫동안 몸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저마다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동작을 크게 하기 어려웠고 어떤 분은 박자 감각이 없어서 음악이 흘러도 발이 따로 놀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동작은 잘 따라 하는데 표정이 굳어서 어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분들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디가 막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기 쉬운지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 유독 수진의 눈에 들어오는 수강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손발이 큰 분이었는데 그 큰 몸으로 스텝을 밟으려니 매번 박자가 엇나갔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수업마다 제일 먼저 나와 자리를 잡고 제일 열심히 거울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또 하고 또 틀리면 또 했습니다. 그 모습이 수지는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였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그분이 혼자 남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을 맞춰보는데 또 엇나갔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 수지는 바닥을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을 너무 크게 옮기려고 하셔서 그래요. 조금 작게 이렇게 해보세요. 수진이 직접 발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작고 정확하게. 그 수강생이 따라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자가 맞았습니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안 됐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작게 정확하게 먼저 익히고 나서 크게 하시면 돼요. 발이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 수강생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원장님 설명도 좋은데 선생님이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켠에 작게 닿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발이 가벼워졌습니다. 박자를 세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하나씩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강생들도 수진을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앞에서 동작을 보여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그때마다 천천히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말 대신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수진에게는 작은 힘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필요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원장이 연습실을 정리하는 수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수강생분들이 수진 씨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도 쉽게 잘하시고 눈높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 표정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우면서 하는 거라서요.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있잖아요, 수진 씨. 지금까지는 비공식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수업 보조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만큼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수지는 잠깐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본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더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 공간이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몸이 반응하고 수강생들이 동작을 익히면 같이 기뻤습니다. 이 느낌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 수지는 그 느낌이 그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지는 걸으면서 손을 살짝 펴봤습니다. 손끝이 아직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도 박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버지 요양병원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수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우진자는 얼굴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려야 했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밤마다 학원을 오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에 나간다는 것, 사돈이 와서 손자를 봐준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며느리한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진의 밤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으면 또 나갔구나 싶었고 불이 켜져 있으면 오늘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 창문을 살피는 일이 습관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으면서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앞 골목을 지나가다가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낮에 병원이나 마트에 갈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나들이를 나가는 사람의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저녁 9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골목 한켠에 멈춰 섰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이 반쯤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직접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을 만났습니다. 한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채소를 고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말이에요. 요즘 밤에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혹시 어디 가는지 본 적 있어요? 이웃이 잠깐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 모르세요? 젊은 여자가 밤에 나가는 데야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이웃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그 웃음이 시어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아도 이웃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을 언제 집어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이리저리 흘렀습니다. 수진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한 번도 말을 거스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왜 말 한마디 없이 밤마다 나가는 것인지, 왜 숨기는 것인지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춤바람이 난 거 아니야? 밤마다 화장하고 나가는 게 춤바람.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그 생각이 들고 나니 좀처럼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고 며느리는 밤마다 곱게 차려입고 나가고 사돈이 와서 손자를 봐줍니다. 이 상황을 다른 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시어머니에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물을 한 잔 마셨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국을 오가며 고생하는 아들, 집에 들어오면 뻗어 자기 바쁜 아들. 그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금쯤 수지는 어디에 있을까? 우지는 또 사돈이 봐주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방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막 쉬려던 참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번에 집에 들어오면 직접 확인해봐라. 수진이 밤마다 어디 가는지. 내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봤어. 밤마다 화장하고 나가는 거. 오늘도 봤고 어제도 봤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니냐.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차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건지 괜한 일을 벌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켰습니다. 아들 걱정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이틀 후였습니다. 남편은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올라오는 길이 유독 막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4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커피 2잔으로 버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서 한동안 운전석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팔을 올리고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수진이 밥을 차려놨을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직 안 잔 시간이면 달려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그래도 몸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에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남편은 우진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남편은 잠깐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아빠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평소처럼 밥을 챙겼습니다. 남편 앞에 국을 놓아주고 반찬이 비면 더 올려줬습니다. 우진은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이것저것 제잘거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내내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두고 봐라. 분명히 나간다. 남편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 말해줄 사람이면 진작에 말했겠지. 사돈도 와서 아이 봐주면서까지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 직접 봐라. 눈으로 봐야 내가 알 것 아니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믿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마음 어딘가에 계속 걸렸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수진이 받지 않았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왜 전화를 못 받았는지 나중에 수진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어머니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이 우진을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얼굴에 펴발랐습니다. 아이라이너를 꺼내 선을 그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옷장을 열어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내리고 빗으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화장을 하는 사람이었나? 집에서는 늘 민낯에 편한 옷차림이었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 신발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안쪽을 향해 잠깐 눈길을 줬다가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남편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후회해. 가자니까. 결국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시어머니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밤거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길을 여러 번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걸으면서 자꾸 발이 느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서 걷고 남편이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부부 사이에 해도 되는 일인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믿는다면서 왜 따라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선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습니다. 댄스학원.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봐라. 댄스학원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수강생들이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진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습니다. 눈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창문 안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바람을 맞으며 창문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남편이 믿고 싶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창문 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안의 장면이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 함께 춤을 추던 남자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다른 수강생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강생 한 명 앞에 서더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직접 발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수강생이 따라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은 춤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동작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서서 시범을 보이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업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해본 장면은 수진이 수강생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창문 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봐라, 저것 봐라 했을 것 같은 시어머니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안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수지는 연습실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을 모으고 수건을 개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는 수강생 한 명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동작을 봐주는 것도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설명하는 수진의 표정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가방에서 꺼낸 작은 수첩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한 대가였습니다. 수진이 이 밤에 여기 나와서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밤마다 화장을 하고 나간 이유, 친정엄마가 와서 우진을 봐준 이유,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전화를 받지 못했던 이유, 다 여기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춤을 가르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진아, 내가 널 의심했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밤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마음 한켠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믿는다고 했으면서 결국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틀렸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것을. 남편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문 안에 수진이 아직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수진이었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코트를 입고
학원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팔을 당겼습니다. 가자. 어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올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아까는 의심의 무게였습니다. 지금은 미안함의 무게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조금 후면 수진이 이 골목을 걸어올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올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번 돈을 가방에 넣고 내일 또 아버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혼자 걸어올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걸으면서 눈물을 또 훔쳤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수진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진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부엌을 정리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찬이었습니다. 수진이 자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좀 앉아도 되겠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를 끓여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많이 섣불렀다. 말이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고 나쁜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게 또 변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먼저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제가 먼저 말을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잠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세요. 많이 좋아지고 계시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두 손으로 쥔 채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괜히 민망해질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운행이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우진과 거실에서 놀아줬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오늘따라 남편이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진을 재운 뒤였습니다. 남편이 수진 곁으로 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수진의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요?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 요양병원 비용 나도 같이 내자.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알아.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었잖아. 그게 미안해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어깨에 얹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왔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 곁에 앉아서 어색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고 예전보다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한쪽 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왔구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으나 분명히 쥐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 크고 거칠던 손이 오늘은 남편의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헤쳐나가면 됩니다. 오래도록 무겁기만 했던 하늘이 오늘은 맑았습니다.